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로 오시면 원문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서 JD 부자연구소 치시면 나옵니다. 뉴욕 마켓 워치 연말 쇼핑 시즌 기대 S&P 사상 최고 국채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92%, S&P 500은 0.24%, 다우존스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이번 주 다우하고 S&P는 2.2%, 2.3%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나스닥이 3% 오르면서 가치주보다 이제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를 보면 시장은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것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은 올랐고요. 안전 자산인 달러, 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백신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서 어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시장 분위기는 위험 자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금이 최근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의 하락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이죠. 금은 달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은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산이 몰리기 때문에 금에 이제 들어갈 돈이 없는 거죠. 당분간 다우지수와 같이 가치주가 많이 편입된 지수가 올라가면 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백신으로 앞으로 여행이나 관광, 호텔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기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꺾이지 않는 한 금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 금값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은 5천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이 너무 큽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5천억 달러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백신 기대감과 실제 백신이 12월 중으로 풀리는데 실업률 떨어지고 환자 수 감소하게 된다면 공화당은 가뜩이나 재정 적자도 심한데 더 돈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화당이 5천억 달러를 덥석 받았고 돈을 풀었는데 막상 경기가 좋아지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 달러는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돈을 풀자고 한다면 돈 푸는 근거가 부족하게 되죠. 따라서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을 풀자고 할 것이고 결국은 경기 부양책은 통과되기 힘듭니다. 내년 1월에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어서 공화당은 5천억 달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가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뽑히는 것은 얼마나 균형 재정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원의 표가 나뉘기 때문에 공화당이 내년 1월 조지아 선거까지는 5천억 달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달러 가치 훼손 그리고 금값의 상승은 내년 1월까지는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금값의 상승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코로나의 사망자와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로 인한 이슈는 시장에선 별 반응이 없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선거 부정 판결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면 트럼프의 선거 부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에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전까지 선거인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마도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확보가 무난하다면 더 이상의 시장이 대선의 이슈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금값은 현재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큰 실정이고요.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손절매를 해도 되고 10% 정도는 해지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어느 것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치고 나가자 막 오른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달 12일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 약 34,000원씩은 나눠줬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 명 같은 달에 18일까지 3,389개의 상업시설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제는 6만 3천 건에 이르는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이 드디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인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독점 IT 기업 규제에 나서 알리바바, 텐센트 타격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규제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장 규제 당국이 법을 통해 어떤 행위가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행위인지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며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의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 텐센트가 주가가 급락했죠. 이것은 알리바바, 텐센트의 규제라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된 이유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죠.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결제 통화에서 중국은 겨우 1.6%만 결제 통화로 차지했을 뿐이고요. 1대1로나 아주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아주 소수의 나라에서 디지털 중국의 위안화를 쓰고 있죠. 예. 아직도 이제 60%는 달러로 결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달러 경제에서 퇴출시키면 당장 석유를 비롯한 원재재를 사올 수가 없고 중국은 모택동 시절의 대약진 운동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멍청해서 대약진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참전을 하고 결국 휴전으로 끝나자마자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로 마음을 먹었고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시켜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킵니다. 결국은 중국은 수입선이 막히고 대약진 운동으로 농업혁명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문화 대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전쟁을 할 때 의아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잘하는 것이 금융인데 금융으로 안 하고 왜 무역전쟁을 했을까? 무역전쟁을 하면 중국이 수출국이니까 관세를 때리면 관세가 올라서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서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둘 다 손해를 보는데 말입니다. 사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는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짜려고 했습니다. 아시아권의 국가와 협정을 통해 중국을 왕따시키고 중국을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몰아내려는 시도 말입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노동자들은 세계화를 통해 가장 손해를 본 계층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개발도상국에 전부 뺏기고 서비스업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했고요. 2001년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세계는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고요. 일본에서 한국, 동아시아로 공장이 이동하던 것이 결국은 2001년 중국이 WTO에 합류하면서 모든 공장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이에 소외되었던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동아시아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길 것이니 한 번 더 참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상대 후보였던 공화당의 트럼프는 일자리를 빼앗아간 중국의 관세로 45% 때리겠다며 백인 노동자층의 마음을 읽었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렇다면 힐러리는 TPP를 통한 간접 봉쇄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왜?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기업이 피해를 보니까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관세 때문에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 것이냐 이런 건데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세계화에 있습니다. 자,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들의 이주는 철저히 통제를 하는 데 비해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적으로 발전을 했으니 선진국에 비해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을 노린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고요. 개발도상국이 이 조건에 맞는 개발도상국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건비나 세제 혜택 등을 따져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본의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리스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리스트는 하나가 아닌 그룹으로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 등의 합작입니다. 빅머니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억만장자 그룹으로 자본을 주로 움직입니다. 빅테크는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과 세제 혜택을 찾아 움직이고요. 그리고 빅미디어는 빅머니의 포섭이 되어서 빅머니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빅미디어인 CNN,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ABC 등등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고 중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세계화에 역행을 하고 있고 백인 노동자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지 월가를 내세워서 화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열린사회재단의 조지 소로스입니다. 1930년대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의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은 현재 민주당 성격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발현이 유대인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독일군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든가 미국의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와 같은 구호는 조지 소로스가 보기에는 미국식 민족주의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지 소로스가 보는 세계화란 무엇인가? 그의 책 열린 사회 프로젝트를 본다면 세계화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경제가 국제 금융시장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 아래 놓이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해야 되고 국가 위에 빅머니 그러니까 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위에 누가 있냐? 빅머니와 빅테크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주장하는 것은 힘 있는 국제기구의 탄생을 열망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관세 없는 글로벌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힐러리는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글로벌리스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TPP를 통한 중국의 견제 전략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민주당이 되었건 공화당이 되었건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은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악몽은 1960년대 모택동 시절에 미국에 의한 중국 고립화 전략을 펴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선점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러자 코로나 위기 와중에 있던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많이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른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향후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참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만들려는 것은 자국의 디지털 화폐이지 비트코인을 가져다 쓰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독재 국가의 엘리트 자금이나 마약 카르텔 등의 범죄 조직 자금 등의 은닉 용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쓰임새는 있습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해 쓰고 있죠. 그런데 결제는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언제든 중국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몰아내면 13억 인구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각국이 노리는 디지털 화폐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화폐 유통 속도가 빠릅니다. 코로나 위기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쟁여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마구 써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돈이 도는 속도가 일반 화폐에 비해 빠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 화폐를 쓰려면 오프라인 상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 쇼핑에서 클릭 한 방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돈의 유통 속도는 빨라집니다. 두 번째, 화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외화의 반출입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 품목이 바로 여행 서비스 수지인데요. 왜 여행과 서비스인가라고 한다면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 감옥에 갇힐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인도 알리바바의 마인처럼 압력으로 언제든 CEO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엘리트는 중국의 위안화를 안전한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놓으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자산이 밀반출이 힘들면 집에 지하실을 개조해서 위안화를 트럭으로 옮겨갈 만큼 어마어마한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결제통화로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한다면 해외 밀반출 달러나 국내에서 결제되는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디지털 위안화는 클릭 한 번으로 어디에 돈이 머물러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숨어있던 지하 경제도 양성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경제는 활성화가 됩니다. 아이라도 있으니까 외식을 하지 아이 없는 집들은 매일같이 집밥을 먹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이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보다는 노인이 많아서 생기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945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약 70대 중반으로 되도록이면 소비를 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거죠.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사회보장 시스템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AI가 발달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또 대체하기 시작하면 돈 없는 노인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은 노인 자살률 1위가 된 것이 바로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어중간한 나라의 위치에서 그 고령화가 함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복지도 일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비 절벽을 맞게 되고요. 즉 디플레이션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화폐 정책밖에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은 한번 빠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내년에 10% 떨어져서 900만 원이 되었다. 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후년이 되면 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물건을 사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죠. 왜냐하면 매년 10%씩 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제로금리까지는 낮추기는 해도 마이너스 금리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예금자에게 100만 원을 맡겼는데 돈을 1년 동안 이자를 주지 못할 망정 10만 원을 보관료로 뗀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뱅크런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을 찾아서 직금고에 넣어두지 은행에 맡겨둘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지 못합니다.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금을 초과하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죠. 일반 시중은행에서 예금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쓴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쓰려고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소비를 강제로 일으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소비로 돈을 쓸 것이고요. 결국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화폐가 이런 중앙은행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온 세상이 돈이 종이 지폐가 없고 전부 디지털 통화가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서 원금의 마이너스 10%의 보관료를 연간 물린다면 어떻게 되냐? 은행 예금 맡겨놓은 은행 예금자는 돈을 찾아 집에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화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차라리 예금을 은행에 맡겨서 빼앗기느니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시작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디플레이션 대책이 됩니다.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이제 본다면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화폐 가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범죄 은닉 조직의 은닉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뭐 이런 지하 경제 자금들이 엄청나게 풀리겠죠. 그러면서 화폐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세 번째, 이렇게 풀린 자금으로 인해서 화폐가 떨어질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빠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금이나 상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식 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거고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2020년 10월 2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1월 2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금, 은, TLT, TIP 등으로 상황에 맞게 해지하면 됩니다. 중간에 마이너스 3%가 떠도 말뚝 박은 것을 팔지 않고 기간만 늘어납니다. 8거래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